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20강, 왜 남자에게 유방이 있는가? 제14장, 생물의 유연, 형태학, 발생학, 흔적기관. 이 챕터의 이해는 형태학과 발생학의 기초상식을 요합니다. 생물은 변이와 도태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닮음이라는 계통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종의 자손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장소를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형질이 분기한 종은 앞서가는 종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고로부터 조상에게서 유리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형질이 하나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그것에 의하여 생물은 분류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자연의 체계, 내추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계통수 개념의 문강목과 속종에 따라 생물을 배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많이 닮은 것을 한데 묶고 닮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인위적 방편에 불과합니다. But many naturalists think that something more is meant by the natural system. They believe that it reveals the plan of the Creator. But unless it be specified whether order in time or space, or both, or what else is meant by the plan of the Creator, it seems to me that nothing is thus added to our knowledge.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자연의 체계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체계가 창조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창조자의 계획이 시간, 공간 또는 이 둘 안에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의 체계란 분류학이 취급하는 진화의 계통수를 말합니다. 분류학이란 태초로부터 전해 내려온 개체의 공통성을 인간인 학자의 판단대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뜻, 즉 창조자의 계획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윈이 언급하는 창조자의 계획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사고 영역 밖의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류학, 형태학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창조자를 언급한 것은 그 한계 앞에서 조물주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겉보기 모양의 유사성이란 발생기원은 다르나 기능이 일치하는 새의 날개와 잠자리의 날개처럼 혈연관계가 없는 상사적 형질을 말합니다. 분류란 창조자의 계획에 무관하게 학자가 대상의 겉보기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데 묶은 것입니다. 생명체를 연결하는 닮음의 본질이란 조상종을 우세하게 만들었던 이점을 물려받아 약한 군을 밀어내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형태학이란 박물학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사람의 손, 두더지의 앞발, 돌고래의 물갈퀴, 박쥐의 날개는 형태상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양식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각각의 동물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창조주는 각각의 동물과 식물을 커다란 강 속에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리는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도태론을 따른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포유류, 조류, 도마뱀,
거북의 배는 초기의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유사합니다. 도마뱀이나 포유류의 다리, 조류의 날개와 다리, 사람의 손과 발도 초기의 배 시절에는 구별되지 않으며 그 유사성은 나이가 더 들 때까지 지속됩니다. 배 안은 초기 상태에서 생활 환경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조건과 무관하지만 먹이 활동이 시작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의 여러 부분은 결국 다른 것이 되고 다른 목적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초기에 닮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경우 아이의 키가 클지 작을지 얼굴이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발생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변이가 일생 중의 특정 시기에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배가 유사한 것은 희미하게나마 같은 강에 공통조상이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실마리를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포유류 수컷의 유방, 뱀의 골반과 뒷다리, 고래 태아의 이빨, 소의 태아에 뚫고 나오지 못한 이빨, 새 부리의 이빨 흔적 등은 고등동물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흔적 기관입니다. 두 목적을 가진 기관 중에서 하나는 발전이 정지되어 흔적적인 것이 되고 다른 하나는 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동관계를 보면 흔적기관은 동일강에서 일반적입니다. 용부령의 여부가 흔적기관 생성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연도태는 경제 원칙에 따라 그 기관을 위축시켜 흔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흔적기관은 자연도태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를 밟아 쓸모없는 상태가 된 것이므로 옛날에 일어난 일의 기록이며 유전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으므로 분류학자가 생물을 분류할 때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4장 강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강해는 2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6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강의 전체를 한번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기원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에디션이 중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 증보되었다 하여 그 안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표현된 단어나 목차가 변화하는 정도이지 큰 틀에서 세부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하 첨언되는 설명은 레퍼런스 1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구성을 보면 1강부터 7강까지는 진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이었습니다. 종의 기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물리, 화학, 생물, 지질학, 발생학, 유전학, 형태학 등 기초과의 상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브리핑해 드린 것입니다. 편의상 이것을 1부라고 하겠습니다.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8강부터 20강은 종의 기원 원문의 1장에서부터 14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에 해당하는 21강, 25강은 1장부터 14장 전체를 다윈이 요약하여 15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찰스 다윈의 과학관, 신앙관, 세계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어서 강의할 것이고 여기서는 1강부터 20강까지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라는 용어의 개념은 환경의 영향으로 생명체가 변형된다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진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윈이 아니라 당랑거철 진화론주의자들이다.
다윈의 진화는 미시과학으로 설명되고 현대과학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로,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는 제1법칙, 진화는 제2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개체는 진화, 즉 자연도태에 의하여 변형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이 다르고 그들의 지문이 다르며 거북의 등껍데기 육각형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은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어서가 아니고 발생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로, 생명체는 한 장소에서 창조되었고 이후 지표에서 퍼져나갔다. 동일 종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후손들은 유전에 의하여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도태설 외에 개별적 창조설로 설명될 수 없다. 이상이 1장부터 14장까지의 요약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5강에는 다윈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내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